오늘 방송의 시작이 다소 이색적입니다. 현대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문을 여신다고요? 네, 혹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어요? 비 오는 날의 정원, 그리고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만엽집의 시가,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설레어 하는 명장면이죠. 저도 그 감성에 젖어보다가 여주인공이 읊조리는 시 한 구절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시였나요? 나르가미노 스코시 도요미테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이를 비가 와서 당신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아주 수동적이고 서정적인 연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언어학자인 제 눈에는 문법적으로 주술관계가 꼬여 있고 소위 마쿠라 코토바라며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장식어가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고대인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시에 넣었을까? 그 의문을 품던 중 도서관 구석,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서가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이영희 작가가 쓴 노래하는 역사였군요. 맞습니다. 1989년 출간되어 100만 부가 팔렸지만 지금은 일본 학계에서 철저히 금기시되는 책이죠. 그 책을 펴고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영희 선생은 만엽집을 일본어가 아닌 고대 한국어 문법, 즉 향찰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그 공식을 대입해보니 그 모호하던 사랑 노래가 천둥쳤으니, 즉 핑계가 생겼으니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대화로 풀리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1300년 동안 우리 조상의 노래를 오독, 아니 의도적으로 왜곡해왔구나. 오독과 왜곡이라. 그렇다면 그 증거가 노래 말고도 남아 있습니까? 언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화석처럼 땅에 남으니까요. 김 선생님, 일본의 고대 수도 나라시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는 일본인들도 읽지 못하는 난독 지명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 큐바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어 훈독으로는 서울의 끝이라고 해석하려 애쓰지만 소리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소리가 아주 익숙하군요. 그렇죠? 쿄는 서울 경의 소리이고 바테는 고대 한국어에서 들판이나 바깥을 뜻하는 밭 혹은 밭과 연결됩니다. 즉 서울 혹은 성밭에 서울 밖에라는 한국어 소리가 그대로 지명이 된 겁니다. 애초에 나라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어 단어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언어학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일상 용어에도 그런 흔적이 있나요? 너무 많아서 탈이죠. 일본인들이 고유어라고 굳게 믿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후대는 고대 한국어 부시, 후대로 변음된 겁니다.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읍이 흐으로 변하는 현상이죠. 테라는 고대 한국어 텔, 테라에서 변음된 것이고요. 한국어의 고미, 쿠마 혹은 고마, 쿠마로 된 것이죠. 도자기를 굽는 가마도 카마이며 소리와 뜻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차용어가 아니라 문명과 기술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붓이 가고 불교가 가고 도자기 기술이 갔으니 단어도 함께 간 것이죠. 그럼 다시 만엽집으로 돌아가 보죠. 교수님은 만엽집 해석의 차이가 단순한 학설 대립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정체성을 가르게 된 사건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만엽집 제1관 8번가 누카타 왕녀의 시입니다. 배경은 663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백제를 구하기 위해 당시 외였던 일본이 2만 7천 대군을 파변하던 백강 전투 직전입니다.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들 앞에서 부른 노래죠. 일본 교과서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일본식 해석은 이렇습니다. 원문에는 니키타츠로 적혀 있고 그에 대한 해석을 니키타츠 항구에 배를 대고 달을 기다리는데 마침 조수가 차오르는구나. 자, 배를 띄우자 라고 합니다. 느낌이 아주 우아하고 한가롭습니다. 전쟁의 비장함보다는 달밤의 뱃놀이 같은 풍류가 느껴지죠. 여기서 니키타츠는 단순히 지명으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이영희식 향찰 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에 신라의 이두, 향찰 독법을 적용하면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니키타츠는 지명이 아닙니다. 니기는 고대 한국어 느긋하다의 어근이며 느긋하게 기다려라 라는 의미라는 해석이죠. 그리고 타츠는 떠나다 혹은 일어서다 라는 명령어라는 것입니다. 이를 조합하면 아직 물이 안 찼으니 느긋하게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달이 뜨고 물이 차면 그때 일제히 떠나자. 출격하라. 라는 군사작전 명령서가 됩니다. 와,
하나는 풍류고 하나는 생존이네요. 이 정도면 아예 다른 노래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일관 9번가 마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본 학자들은 이걸 저녁 달밤, 즉 유우츠키라고 억지 훈독을 합니다. 근거도 희박하죠. 하지만 한국어 발음 그대로 읽으면 막혀, 즉 때가 막 익어, 무르익어가 됩니다. 출항할 시기가 무르익었는데 왜 망설이느냐는 질책이 되죠. 이 해석의 차이가 1000년 넘게 누적되었습니다. 한국 도레인들은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직시하는 리얼리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역동적이고 직설적입니다. 반면 일본은 전쟁의 패배와 한반도와의 연결고리를 숨기기 위해 텍스트를 비틀어 가상의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문화 특유의 모호함과 다테마에를 미덕으로 여기는 심리적 기원이 된 것입니다. 해석뿐만 아니라 문자 시스템 자체도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죠. 네. 일본은 가나 문자가 독자적 발명품이라 자랑하지만 사실은 라이센스 없는 카피입니다. 증거는 신라의 3대목과 구결 문자입니다. 비록 3대목은 소실되었지만 학계에서는 만엽집의 표기법인 만엽가나가 신라의 향찰 시스템과 쌍둥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져갔나요? 카타카나를 보세요. 한자 편안할 안자의 왼쪽 변을 떼어내 아로 만들었죠. 이 한자 쪼개기 기술은 신라 승려들이 불경 읽을 때 쓰던 구결과 모양이 100% 일치합니다. 히라가나 역시 한자 편안할 안자를 초서체로 뭉개서 아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는 훈민정음 헤레본처럼 문자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 전무합니다. 누군가 만든 게 아니라 신라 유학생들이 쓰던 걸 민간에서 베껴 쓰다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한국처럼 한글 같은 독자적인 문자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혁명과 땜질의 차이가 나옵니다. 한국은 이두가 불편하니 세종대왕이 시스템 리셋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무한 패치를 택했습니다. 한자도 필요하고 소리글도 필요하니 섞어 쓰고 읽는 법도 중국식 음독과 일본식 훈독을 섞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국민도 한자를 못 읽어서 한자 위에 요미가나라는 읽는 법의 자막을 또 달아야 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 복잡한 시스템이 일본인의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위선의 내면화입니다. 일본은 글자로는 진심이라는 의미로 홍끼라 쓰고 읽을 때는 마지라고 읽는 이중 표기가 가능합니다. 장난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죠. 이런 문자 생활은 보여지는 것, 일종의 명분과 읽히는 것, 일종의 실리는 달래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만듭니다. 이것이 일본인 특유의 매뉴얼 집착, 그리고 속마음을 감추는 문화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일본 학계가 이영희 선생의 책을 왜 금서 취급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군요. 네, 그것은 일본 고대사의 방어막을 뚫는 힘이니까요. 만엽집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건국 신화를 담은 고사기, 지방의 역사를 적은 풍토기, 고대 귀족 족보인 신찬성시록, 그리고 수많은 금성문들. 이 모든 1차 사료들은 순수 한문이 아니라 향찰 시스템으로 적혀 있습니다. 즉, 한국어라는 열쇠가 없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암호문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암호가 풀리는 순간 우리가 알던 일본 역사는 완전히 뒤집히겠군요. 맞습니다. 존 카터 코벨 박사는 이 암호들을 통해 일본 15대 천황부터가 한국에서 건너간 기마민족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8대 덴지 천황 이후 일본은 홀로 서기를 위해 역사라는 거울을 깨버렸죠. 1300년 전 왜 그들은 한국과의 인연을 끊고 높은 성벽을 쌓아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영희와 코벨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면을 벗은 일본 고대 천황가의 실체와 일본의 고독한 홀로서기 과정을 함께 추적해볼까요? 그런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셨죠? 만엽집 말고도 일본의 건국 신화를 담은 책들조차 한국어라는 열쇠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책, 고사기가 바로 그 블랙박스입니다. 일본 학계는 이 책들이 일본 고유의 역사라고 가르치지만 사실 이 책들의 표기법인 변체 한문은 신라의 향찰 시스템과 DNA가 100% 일치합니다. 향찰이라면 우리말 어순대로 한자를 배열하고 토를 다는 방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사기를 보면 한문 문법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 신들의 이름이나 지명,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요들이죠. 이걸 일본 학자들은 고대 일본어의 신비로운 표현이라며 뭉개고 넘어가지만 한국의 이두 향찰독법을 대입하면 구체적인 한국어 문장으로 솔솔 풀립니다. 그 외에도 풍토기나 신찬성시록 같은 책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더 심각합니다.
풍토기는 지방의 전설을 모은 책인데 여기 나오는 지명 유래담들은 한국어 어원을 모르면 아예 넌센스 퀴즈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신찬성시록은 고대 일본 귀족들의 족보책인데 여기서 자신들의 조상을 도레인이라고 밝히거나 한국계 관직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이 책들은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향찰이라는 코드로 암호화해 놓은 망명자들의 일기장인 셈입니다. 여기서 존 카터 코벨 박사의 주장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사는 일본 천황가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수입한 게 아니라 아예 부여 가약의 한국인이 건너가 세운 왕조라고 주장했죠. 네, 아주 급진적이지만 고고학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주장입니다. 코벨 박사는 제15대 오진 천황을 기점으로 일본 역사가 완전히 바뀐다고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소한 부족 국가였는데 오진 천황 때 갑자기 거대한 전방 후원분 부덤과 말가춤 유물 그리고 강력한 중앙 집권 시스템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한반도에서 건너간 기마민족의 흔적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일본 토착민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기마 군단, 그리고 그들이 세운 야마토 정권. 코벨 박사는 이를 4세기경 부여 가약의 기마민족의 일본 정복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영희 선생의 분석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영희 선생은 7세기 제38대 덴지 천황을 주목했죠. 덴지 천황이 백제 멸망 660년 때 왜 국력을 다 쏟아부으며 백제를 도왔을까요? 단순히 동맹이라서? 아닙니다. 본국 백제가 망하면 분국 일본인 우리도 끝장이다 라는 혈연적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역사의 상당 기간, 적어도 400년 이상은 사실상 한반도계 천황이 통치하는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일본 학계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 바로 그겁니다. 일본의 고대사는 한국사의 일부거나 반개 역사다. 이 명제를 부정하기 위해 그들은 지난 1300년 동안 필사적으로 역사서의 해석을 비틀어온 것입니다. 선생님은 일본이 거울을 덮어버렸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백제 멸망 이후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663년 백강전투의 패배는 일본에게 트라우마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고향, 한반도는 없다. 이 절망감 속에서 일본은 생존을 위해 독자 노선을 선언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나당 현합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 수성, 기노상 등을 쌓았고 정신적으로는 한반도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작업의 결과물이 일본의 고서기와 만엽집의 자의석 해석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는 철저하게 일본은 신의 나라다, 천황은 만세 일개다라고 선전하며 한국과의 혈연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한국을 어머니가 아닌 조공을 바치는 이웃나라로 격화시켜 기록했죠. 그리고 만엽집에 실린 망명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래들을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서정시로 둔갑시켰습니다. 해석의 왜곡을 통해 기억을 조작한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 소년이 부모를 부정하고 나 혼자 컸다고 우기는 모양새네요. 슬프지만 적절한 비유입니다. 일본은 그 이후 1000년 동안 고유의 일본을 만들기 위해 쇄국과 고립을 택했습니다. 문자 시스템을 복잡하게 꼬아놓고 가나를 혼용하고 속마음을 감추는 혼내 다테마의 문화를 만든 것도 결국 우리는 너희 한국,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강박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든 정체성이 오늘날 일본인들에게 부작용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본 없는 독자성은 결국 고립을 낳습니다. 일본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원리의 기록이 없습니다. 문법을 연구할 때도 에도 시대의 국학자들이 쓴 주먹구식 고서적에 의존해야 하죠. 뿌리를 부정하니 가지가 꼬일 수밖에요. 이런 모순된 구조 속에서 일본인들은 점점 더 매뉴얼에 집착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갈라파고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희 선생이나 코벨 박사의 책이 금서가 된 것도 그런 불안감의 일면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그 책들은 일본이라는 성벽에 뚫린 진실의 구멍이니까요. 그 구멍으로 1300년 전의 진짜 역사가 쏟아져 들어오면 지금의 일본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반, 황국사관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일본은 우리 아류다라고 우월감을 느껴야 할까요? 글쎄요, 그건 또 다른 국수주의가 될 뿐이겠죠. 우리는 왜 그들이 문을 걸러 잠갔는지 그 상처와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신카이 마크토의 애니메이션 제목이 언어의 정원이었죠. 저는 그 정원이 한국어라는 흙 위에 일본어라는 꽃이 핀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먼저 그 정원의 비밀을 알고 일본인들에게 괜찮다, 거울을 봐도 된다 라고 손을 내밀 때 비로소 1300년의 침묵이 깨지고 진정한 화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덮어버린 거울을 다시 닦는 일, 그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겠군요. 일본 고대사의 봉인을 풀어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나마 조금이라도 소개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